어따거리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경고.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청취를 피해 주시거나 영화를 관람하신 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 녹음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꺼다거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바야흐로 무려 149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뭐야? 역시 애기 아빠라. 그렇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주였고요. 뭐 각자의 감상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우리는 또 우리 일을 해야만 하겠지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자기소개하면서 근황 토크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번 방송에 이어서 이번 방송도 매미 스튜디오에서 녹음이 되고 있고요. 대관하는 방법은 루카스님이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우선 루카스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루카스입니다. 루카스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첫 방송 후에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첫 방송 너무 감회도 새로웠고, 또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가 사실 요즘 특히나 흔치 않아져서, 그렇죠.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새로워서 울더라고요. 저쪽 방구석 1년에서 광광 울었습니다. 혹시 이 메인 스튜디오는 대관은 어떤 식으로? 네, 이곳 대관은 저희 여기어때랑 같이 제휴를 맺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요. 네, 그래서 여기어때 어플에서 공간 대여를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메타미디어 검색하시면 저희 대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어때에서 메타미디어 검색하시면 대관이 가능합니다. 우리 방송 이름 되면 할인해주고 그런 거 없죠? 없습니다. 우리 그런 거 없어요. 그게 뭐야? 우리가 수익 구조가 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알지 못해. 이거 왜 저희 껐다꺼이 듣고 왔는데. 그게 뭐죠? 그래요? USB 주신다던데. 네. 이러면 안 돼요. 절대 썸들 짜라합니다. 돈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 됩니다. 좋습니다. 지금 목소리 나온 앵 감독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안 유명한 감독이랑 안 감독님 다람쥐? 까불이 다람쥐 다 나왔습니다. 네. 까불이도 동물인가요? 아니요. 뭐죠? 까불까불하는 애. 약간 인칭 대명사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최근에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 I'm painful. 나는 고통이다. 딴 게 아니라 내성 발톱이 있어가지고 성격은 내성적이지 않은데 발톱이 내성적이네요. 그래서 자꾸 파고 들어가서 MBTI 성격은 E로 시작하는데 발톱이 I로 시작한다고. 예, 발톱 I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딱 이게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맞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저는 생인지인가 혹시 네, 생인손. 생인손. 네. 모르죠. 다른 사람들. 손에 약간 눈치박하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살짝. 네네네. 그거 뜯어내는 거. 뜯어냈는데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서 탱탱 부어요. 약간 보아지기 위한 걸린 것처럼 하면서 여기 한 1, 2주 동안 계속 너무 아파서 그죠. 제가 그걸 검색해보니까 생인손이라고 밖에 코코가 왔나 문을 자꾸 두들겨. 한 30년 전에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MBC에서. 그 제목이 있는 생인손이요. 저도 생인손이라는 걸 명칭을 처음 알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거 병원 가도 뭐 해줄 게 없어. 그냥 수염제랑 내가 그냥 관리하는 거지. 나중에는 그 고름을 짜야 됩니다. 그렇죠. 하여튼 근데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고통인데도 그쵸. 내가 힘들 때는 정말 고생이지요. 그리고 동료가 많죠. 네? 동료들이 많죠. 그래요? 내성 발톱은. 아이로 시작하는 분들. 그렇습니다. 발 관리 조심하세요. 좋습니다. 좀 씻어요. 네. 티나요? 네. 그리고 우리 앙팡팬님, 애기 아빠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육아와 영화를 사랑하는 앙팡패입니다. 육아파이 언제예요, 다시? 방송? 당분간 쉬려고요. 아니 왜냐면 검색이 힘들어 그거. 이게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면서 엄마들이 출연하기가 힘들어졌어요. 뭐 그런 것도 좀 있어요. 동네 아이들 뭐 출연자들이. 있어서
적절한 시기를 안 호스탐탐 노리고 있다. 그리고 경사도 하나 있었죠, 사실. 뭐죠? 네네. 출연진 한 분이 둘째를 가지셔가지고. 네네. 축하합니다! 명분도 않아요. 정말 좋은 일이네요. 그곳에서는 행복하길. 호박바이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간만에 좀 본업을 하고 왔습니다. 뭐 했어요? 네, 저희 간단한 영화 촬영을. 오, 영화배우. 영배. 영화배우 잘생겼잖아. 아, 이름에서 봤는데 얼굴 봤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네. 이름은 가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네, 현장에 나가서 좀 촬영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한 일주일 동안을 갇혀서 촬영을 했고요. 아, 휴가 받은 기분으로 오랜만에 아이들을 좀 떠나서 슬펐겠네요. 네, 슬펐죠. 네. 기본적으로 슬펐는데 네. 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네, 혼자만의 시간. 캔맥주 마시고 맨날. 그렇게 선배질을 연기가 말이다. 들어. 아 이거 들어요? 애기들이? 애들은 안 듣고. 좋아요. 아무튼 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애들이 이제 어린이집 가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네. 이 방송을 다 들려주는 거지 애들한테. 얼집에서. 네. 그리고 그 학부형들한테도 뿌리고 그래서 조금 구독자를 그렇게 늘려봅시다. 구독자를? 그럼 이제 어린이집 옮겨야 되죠. 아니, 이사 가야죠. 그 정도 사람. 그럼 왜 받아먹어? 이상한 사람이요. 좋습니다. 위험해. 네. 그렇군요. 저는 이 방송의 메인 호스트이자 숙주 이 감독이고요. 저는 특이사항은 별로 없었는데 뭐 나라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좀 재밌었던 게 조금 지나긴 했는데 제가 계속 좋아하는 예술영화 전용관 에모스페이스에서 에모아트시네마 라라랜드가 뜬금없이 재개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냥 라라랜드는 저는 그 개봉한 시기에만 정말 좋아하는 영화고 극장에서 3번을 봐서 이제 더 이상 안 봐야지 했는데 안 그래 요즘에 그 유행인 축전으로 3종 포스터 중에 골라서 주는 이벤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4회가 열렸는데 예매를 하고 전화가 매진된 거야. 열리자마자 이게 무슨 조승우하고 치킨의 나이도 아니고 아니 언제적 라라랜드인데 그랬는데 이 사람들도 기뻐가지고 추가로 4일을 또 추가로 연장을 했어요. 네. 5일을 연장을 또 했어요 오픈을. 근데 또 예매를 하고 보니까 앞에 3일은 매진이 됐어. 뒤에 이틀 있어서 예매하고 보니까 축전이 그때는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포스터 하나 준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보기엔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고 저랑 똑같이 라라랜드 좋게 봤던 사람들이 포스터 준다는 것 때문에 포스터 때문에 가는 것 같아요. 진짜 요즘도 포스터를 그렇게 구하기 위해서 그렇군요. 요즘에 좀 유행이에요. 특히 예술 전용관에서 A3 사이즈의 큰 포스터를 주는 게 있는데 저도 요즘에 되게 그 품질도 좋고 좋아하는 영화 포스터 보고 아니 옛날 생각나가지고 예전에 비디오 가게에 그렇게 포스터를 가지고 싶어가지고 아저씨한테 얘기해서 포스터 얻거나 아니면 뜯어서 도망가거나 막 이런 좀 너였구나. 죄송합니다. 그 부인들 많이 나왔던 그 포스터. 부인할 수 없죠. 네. 맞아요. 네, 내가 졌어. 맞아요. 그 동물을 애호가니까. 역시 네. 나이들이 나오네요. 우리 루카스님만 조용하네요. 뭐라는 거야, 이씨? 알긴 알 거예요. 네. 목적 시리즈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땐 제가 끊었을 때라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이상한 세월을 계속 하고 계시네요. 자기가 모른다. 듣는다니까요. 좋습니다. 분위기도 뗀뗀한데 오늘 영화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제목이 뭐죠, 루카스님? 네, 스크림입니다. 저번부터 계속 네를 부르네요. 네. 국민의 입신 줄. 네 스크림이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좋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스크림이 아니고 2022년에 개봉을 한 스크림 본격적인 시리즈로 5편에 해당하는 스크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딴딴 평소처럼 스토리 듣고 가야겠지요. 똑똑 스토리 왔어요. 잔혹한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 25년 뒤에 우즈보로 마을. 집에 혼자 있던 한 소녀에게 전화가 걸려오면서 영화는 시작된다. 장난이라 생각했던 전화가 이내 친구의 목숨이 걸린 상황이라는 걸 눈치채는 테라. 수학이 넘어 괴한이 내는 영화 퀴즈를 풀게 되고 이내
고스트페이스를 한 침입자에게 습격을 당하고 만다. 우주보로 마을에 25년 만에 고스트페이스를 한 살인마가 또다시 10대를 노리게 되고 25년 전 사건을 겪었던 시드니, 게일, 듀이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시 우주보로 마을로 돌아오는데. 점점점. 네, 잘 들었습니다. 스토리에서 자연스럽게 소개를 해주네요. 스크린 1이 나온 지 25년이 지났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우선은 영화의 한 줄평을 들으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앙팡팬님, 한 줄평 들어볼게요. 뭐라고 정했어요? 네. 스크림의 팬이 아니라면 잠시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접어불란게. 스베벨라이까이. 그렇군요. 이따가 얼마 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좋아요. 본격적인 얘기 이따가 듣고, 안 감독님, 한 줄평. 다시 보니 선녀입니다. 뭐요? 다시 보니 선녀. 선녀? 선녀가 나무 먹고 날 때. 그쵸. 선녀야, 선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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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라인 워먼. 좋습니다. 나 그랜드 도우터인 줄 알았죠. 하여튼 디테일한 얘기 이따 들으면 알 것 같고요. 대충 감은 와요. 자, 루카스님 한 줄 평. 네. 내가 또 그래도 습관인가 보네요. 오, 그렇군요. 내성 발톱 얘기 나왔어요. 네, 아이를 시작. 아프겠네요. 좋습니다. 그리웠고 즐거웠다. 그리고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뭐 이런 것처럼 함께해서 더러웠고. 더러웠고 깽깽이 해야죠. 즐거웠다. 네. 좋습니다. 이 감독님은요? 저는요. 할로윈이 쏘아올린 리퀄이라는 작은 곡입니다. 문학적 소양이 느껴지는 한 줄평 들었으니까 오늘 또 무슨 얘기 나올지 좀 궁금해집니다. 제가 뭐 이 중에 반은 재미없게 본 것 같고 반은 괜찮게 본 것 같아요. 생각을 하면서 타노스가 왔다 갔나? 짬짜면. 예.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전설의 교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의 교양. 스크림 월 1편의 제목도 스크림, 2번 제목도 스크림입니다. 뭐 세미콜론 붙고 뒤에 먹히고 그러지 않아요. 부제도 없네요. 부제도 없어요. 부제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이 영화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할로윈이 다시 시리즈가 이어지면서 미국에서 엄청나게 이슈가 됐고 다시 슬래시 영화 붐을 일으켰었습니다. 몇 년 전 2018년인가 개봉했던 그거 제목이 할로윈으로 그냥 대놓고 했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이슈가 됐고 스크림이 사실 그 할로윈 때문에 나온 영화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일단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2022년 2월 17일에 한국에서는 개봉했고 기분 좋아. 우리가 좋아하는 114분입니다. 2시간 안 돼요. 2시간 넘는 거 너무 힘들어. 땡큐! 좋습니다. 하고 어차피 교양 시간이니까 그래서 감독은 베티넬리 올핀 그리고 타일러 질레트 써보세요. 수영을 면도는 잘하겠군요. 네. 이 둘이 공동 연출을 했고 인상적인 건 이 둘이 그 2012년에 VHS라는 죽음을 부르는 비디오 테이프라는 그 공포 영화 옴니버스 영화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재밌죠? 예, 좋습니다. 완전. 그리고 2014년 악마의 탄생. 안 감독님 이때 태어나셨어요? 네. 빠른 악말에서. 내성 발표. 네. 2019년 레디 오어 낫이라는 영화까지 이 영화도 인기가 좀 좋았었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어요, 영화도. 전 사실 보지는 못했어요. VHS만 봤는데 공포 영화를 일관성 있게 만드는 아주 마음에 드는 감독들이고 둘이 콤비 플레이로 같이 영화를 만들더라고요. 그런 약간 공포 연화계에서 조금 그래도 신성인 두 콤비가 만든 옛 그 명작의 시리즈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퀄이고. 그 감독에 대한 커리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도 하지만 공포영화를 계속 만들었다는 사실에 의미를 부여하고요. 공포영화는 공포영화만 만드는 사람들이 잘 만듭니다. 배우들은 이리저리 많이 나오는데 우선 스크림 1, 2, 3에서 나왔던 트리오도 나오고 정말 인상적인 건 스크린 1에서 빌리 그 연쇄살인범 학생으로 나왔던 스킷 울리히라는 배우가 있어요. 약간 조니 뎁 비슷하게 생겼고 아마 캐스팅도 조니 뎁 비슷해서 됐을 거예요. 왜냐면 그 창 넘어서 집에 들어오고 하는 그 시퀀스가
나이트메어 1에서 조니 데뷔 맡았던 역할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패러디나 오마주로 캐스팅된 걸 기억하고 그 배우가 나이 들어서 그대로 나와서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고 사실 뭐 배우들에 대해서 뭐 언급을 하고 싶지는 않고 이번에 그냥 좀 얘기를 하자면 영화들이 계속 그 시리즈도 나오고 계속 그 해가 지나면서 리메이크도 하고 리부트도 하고 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변주를 하다 보니까 영화 용어들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사실 스크림 시리즈는 이런 영화적인 용어나 관계가 중요했던 시리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스크림 시리즈를 먼저 얘기하면 스크림 1은 그 웨스 크레이븐이라는 그 나이트메어 1을 만들었던 공포영화 거장입니다. 이 만들었고 그때 케빈 윌리엄슨이라는 작가가 이제 스크림 시나리오를 쓰고 그때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패컬티 같은 영화들 시나리오를 쓰면서 사실 완전히 사람들이 잊고 지낸 B급 슬래셔 영화 장르를 다시 부흥을 시키고 오히려 메이저 장르로 만들어서 이때 공포 영화 붐이 엄청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에도 영향을 끼쳐서 찍히면 죽는다, 해변으로 가요, 뭐 등등. 가다? 예, 예. 가다가 나오네요. 네. 하여튼 그때 한국의 슬래셔 영화 사실 한국이랑 되게 안 어울리는데 한국에도 붐을 일으킬 정도로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고 막 가위 같은 영화도 있었고요. 그런 영화들의 붐을 만들었던 완전 공포 영화의 붐을 만든 콤비입니다. 웨스 크레이븐과 케빈 윌리엄슨. 그래서 스크림 1은 공포 영화의 룰이라 이 공포 영화에 대해서 스스로 얘기하면서 사실 이런 걸 메타 호러 영화라고 하는데 자기가 공포 영화를 찍으면서 공포 영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이런 되게 그 어떤 지적인 재미를 주는 그런 영화였었어요. 그래서 스크림 1이 대박이 나고 한국에는 수입이 되기는 됐는데 그리고 명대사도 있었죠. Hello, Sydney. 이런 게 있었는데 한국에 좀 잔인하고 그래서 드류 베리모 처음에 죽을 때 막 창자도 나오고 이런 씬 때문에 그 편집해가지고 개봉하고 개봉도 2, 3년인가 지나서 했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이슈가 되고 스크림 2가 나왔었는데 스크림 2는 영화의 시퀄 다음 편이죠. 시퀄은 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원보다 나은 2에 대한 얘기를 막 나눠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영화 대부 아니면 터미네이터, 에일리언 등등 뭐 우리들이 알고 있는 시퀄 개념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나누는 그런 재미를 다루는 영화였고 스크림 3는 이제 3부작 대부, 반지의 제왕, 매트릭스 뭐 이런 영화처럼 3부작으로 완성되는 트릴로지에 대해서 스스로 얘기 나누고 이런 걸 다루는 영화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크림 4가 스크림 나고 10년 정도 있다가 4가 나왔는데 한국에선 스크림 4G라는 뜬금없는 G를 왜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완전 그때 LTE가 도입됐었어요. 그래서 4G, 근데 원제목도 4G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 그러니까 후진 느낌이 너무 후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그 뭐지 배급사 뭐 수입사들은 예전에도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았어요? 제목 장사? 심지어는 그 컨저링 만든 감독 이게 아니고 닐 블롬캄프 디스트릭트 9 만든 감독 영화가 있는데 최근에 나왔는데 원래 데모닉인가 이런 제목인데 개봉 전에 영화 제목이 6번인가 바뀌었어. 데모닉 666존, 뭐 디스트릭트 666 데모닉, 그러니까 영화가 좀 별론데 감독이 전에 흥행작이 있으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크린 4G는 조금 트렌드 따라가지고 재밌게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영화 자체가 좀 후지고 스크린 4G는 무슨 얘기하냐면 그 리메이크인가? 리메이크에 대한 얘기를 해요. 리메이크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하면서 즐기는 그런데 하여튼 영화도 후지고 그 개념도 좀 애매해서 약간 매트릭스 4 봤을 때의 느낌 내지는 하여튼 뭔가 안 만들어도 됐을 거 만든 느낌이어서 이제 스크림 시리즈의 관뚜껑을 이제 시원하게 닫아버렸었어요. 그때 호상이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영화가 나왔는데 호상이 어디냐? 근데 이러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사람 헷갈리는 우선은 시퀄은 후속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프리퀄은 전편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전편이 아니고 원이 나오고 나중에 그 프리퀄을 늦게 만드는 영화들이 있어요. 과거 이야기를 뒤늦게 이런 걸 프리퀄이라고 하고 비긴즈 그런 게 있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스핀오프라는 거는 별도. 그 같은 세계이긴 한데 그 중에 나온 캐릭터 한 명을 빼서 다시 만든 예를 들면 엑스맨 시리즈가 있을 때 울버린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스핀오프라고 하고 리부트 개념은
어떤 시리즈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재미가 없거나 망가지고 있으면 초기화시키고 원을 다시 만들어요. 새로운 시리즈.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배트맨 비긴스나 이런 것들, 다크나이트 아니면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 같은 것들. 그래서 이전 시리즈가 마음에 안 들 때 없었던 것 셈 치고 새로 시작하는 걸 리부트고, 리메이크는 예전에 나왔던 걸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 영화를 그대로. 조금 그 아이디어를 포함해서. 근데 이런 거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엔 리콜이라는 개념을 갖고 왔어요. 이게 조금 익숙한 개념은 아닌데, 뭐 레가시 콜이라고 하는데, 어떤 시리즈가 쭉 가고 있었는데 멈췄는데 그 이후의 시리즈를 새로 만드는데 감독이나 이런 걸 바꾸고, 또 특징은 세대 교체를 합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거로는 스타워즈 7, 8, 9 시리즈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깨어난 포스에서 J.J. 에이브람스가 만들면서 이전에 나왔던 해리슨 포드나 뭐 이런 배우들도 나오고, 그분들은 이제 돌아가시게 만들고, 새로운 배우들이 나오는 캐리비안의 해적 마지막 편도 사실 최근에 나온 편도 그랬고, 그리고 사실 이 영화의 근본적인 모티브가 된 헬로윈이라는 영화가 옛날 존 카펜터가 만든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 완전 한참 헤매고 있었거든요. 열몇 편이 나왔는데 그거는 막 원에서 이어진 내용도 있었고, 중간에 막 이상한 우주를 두고 막 뜬금없이 가고, 그것도 이제 누가 관뚜껑을 닫았었는데 2018년에 헬로윈이라는 그냥 제목으로 헬로윈 1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로 시리즈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이미 리 커티스랑 다 나오는데 너무 재미있게 잘 만들어 놔가지고 이슈가 됐고, 저도 인상적이어서 그게 그 시리즈가 또 2가 3까지 나왔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영화가 나와서 이 스크림이 이제 나왔다고, 영감을 얻어서 나왔다고 보면 되고, 영화에서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오마주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헬로윈 얘기가 그래서 좀 리콜 개념이 이 영화에서도 이제 언급이 되고요. 주인공 이름도 카펜터죠. 맞습니다. 네. 그건 이제 존 카펜터 스타일인 거고, 예. 맨 처음 죽는 친구는 웨스라는 친구는 예. 웨스 크레이븐에서 크레이븐이죠. 싸운 거고요. 예. 하고 조금 더 이제 교양이니까 얘기를 하면, 이번 영화는 끝나고 나서 엔딩 크레딧을 보니까 우선 웨스 크레이븐 감독은 2015년에 이제 돌아가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투병하시다가. 그분에 대한 헌정사로 만든 영화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고, 그 의미가 좀 더 확실한 게 이번 영화에 각본은 참여 안 했는데 총괄 제작을 케빈 윌리엄슨이라는 스크린 작가가 제작을 했어요. 아, 이번에요? 예. 예. 그래서 제작은 작가 같이 일을 했던 버디가 제작을 하고, 새로운 신성 좀 좋은 감독을 써가지고 약간 돌아가신 웨스 크레이븐이나 스크림에 대한 헌사를 바치는 느낌으로 만든 영화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설의 교양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아까 한 줄 평 내용들도 좀 궁금하고, 뭐 다양한 이야기를, 좋았던 점, 나빴던 점을 이야기를 나눌 건데, 아까 한 줄 평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 시덥지 않게 본 것 같은 안 감독님 한 줄 평이 뭐였죠? 다시 보니 선영. 누가요? 포가요. 포가? 네. 전 요번에 이거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제 영화를 이 스크림을 봤는데 반갑죠. 전 공포 영화 되게 좋아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웨스 크레이븐 감독에 대해서 전 약간 좀 리스펙이 있는 게, 이분이 재밌는 분이에요. 뭐냐면은 공포 영화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은 영화가 전부 다 공포 영화만 찍는데 본인은 공포 영화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찍은 영화들이 전부 다 명작이에요. 맞아요. 네. 초반 공포 영화들을 많이 만들죠. 교수예요, 원래. 네. 그냥.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되게 흥미로웠던 점이 그 드위가 원래 보안관이었던 예. 그분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텐션이 너무 좋아요. 영화에서 누구를 의심해도 설득이 되고 누가 범인이 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딱 벌어지는데, 그 드위가 등장을 하고 커트닝 코스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딴 데로 빠져버리는 느낌이 딱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순간부터 고구마가 시작이 돼요.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고, 설명하지 않는 이 플롯들이 나열이 되고 이러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뭐냐면은 설명을 자꾸 해준다는 느낌? 이게 드니까 분위기가 엉망진창이 되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자기 오류를 범하는 게, 스크림의 가장 큰 재미, 시리즈의 가장 큰 재미는 아까 메타 호러처럼 그 룰을 얘기하고 그 룰을 지키는데 또는 어기는데 뭐 이런 거에서 생기는 되게 와 이게 된다고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다 누가 보면일까 다 모여서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영화에 대한 약간의 불쾌함을 어필하는 것 같은데 저거 같아요.
팬을 무시하면 함부로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온 얘기가 라이언 존슨에 대한 비난을 하잖아요. 맞아요. 스텝 시리즈 마지막 작품 감독이 야, 그 누구야? 그러니까 나이브스 아웃 감독이야. 그러니까 라이언 존슨 얘기를 하는 건데 아마 감독이 작가가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 보고 빡친 것 같아요. 라스트 제다이에 대한 미국 전반적인 팬들의 예. 분노가 워낙 큰 이슈였으니까. 네, 근데 이 영화에서 제가 느낀 불쾌감이 그거예요. 그렇게 리메이크를 했는데 이 스크림의 발칙함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제가 공포영화 좋아하니까 공포영화를 수집을 하기도 하고 지금 희귀 영화들도 모으는 편인데 예를 들면 7080년대 공포물은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스토리가 서사가 안 맞아요. 하지만 무서우면 끝이에요. 그리고 영화가 갑자기 끝나. 무서우면 그냥 끝나. 그러니까 참신하요. 네, 여기서 나온 말이 하이 컨셉 호러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게 아마 소위 말하는 존망한 리메이크 영화의 공포 영화에 대한 욕이 아닐까 싶은데, 공포 영화의 기본 공식이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이런 스크림 시리즈 보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때 펑크락 음악이 나와요. 그 청소년들 파티하는 음악 같은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쌍팔년대 영화가 끝나면은 여자가 부르는 발라드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느껴져야 되는 이런 룰들이 있는데 그걸 깨요. 그럼 깬다면은 스크림 원처럼 와, 기존 공식을 지키는데도 더 무서워. 이걸 깨도 무서워. 이렇게 참신함이 깃들어져야 되는데 얘들은 막 일침을 가해서 막 다 뜯어 고치는 것 같은데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오류를 범한 게 아닌가. 그런데 이 감독님이랑 얘기하면서 시리즈를 다 보고 싶다고 얘기해서 저도 한번 스크림 4G를 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표현한 다시 보니 선녀라는 표현이 이 영화가 아니라 스크림 4G에 대한 얘기였고 이 영화에 대해서 꽤나 실망했어요. 예, 요까지 투랑 다람쥐. 3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스크림 2랑 3. 저는 그건 세계는 예. 범작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저도 3까지는 재밌게 봤고. 그래서 4를 사실은 별도로 봐가지고 저건 별론데? 왜 저게 왜 나왔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갑자기 5편을 봤더니 그래도 제가 나온 게 낫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죠. 4는 예. 보고 10분 만에 지웠어요, 머릿속에서. 그런 영화 없는 거죠. 왜냐면, 네. 그러니까 제가 제 기준에서 공포 영화가 그러니까 스크림 시리즈가 이번 영화를 그러니까 스크림 1이 공포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메타호러 영화를 보면 참 재밌는데 사실 2부터는 점점 공포 영화가 아니고 영화 자체에 대한 이야기로 나눠요. 맞아요. 사실 네. 시퀄이나 3부작 이런 건 영화 개념이지 공포 영화 개념이 아니잖아요. 하면서 리메이크 이번에 리콜까지 얘기를 하면서 공포 영화하고는 점점 멀어지니까 공포 영화적인 재미나 이런 건 사라지고, 그리고 순수 막 영화에 대한 이야기나 이건 영화 팬들과 영화 팬 중에 공포 영화 팬은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특히 스크림 2, 3로 갈수록 기본적인 공포 연출이나 이게 그냥 우스꽝스럽고 약간 슬랩스틱 같은, 스크리머 1도 그래요. 안 무서워요, 별로. 막 악당이 칼질러 가다가 자기 옷 밟고 넘어지고 여자가 때리는 기절하고 막 이러는 캐릭터들이라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인 초인이 아닌 캐릭터들, 인간적인 캐릭터긴 한데 공포적인 요소가 점점 2, 3, 4 갈수록 점점 없어져서 사실 무섭거나 긴장을 주는 요소가 너무 없어가지고 어떻게 좀 실망이었는데, 이번 영화는 사실 리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라고 보면 사실 스크림 1에서 다루는 공포에 대한 영화라기보다 리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 스타워즈처럼 여기에 새로운 용의자나 이런 걸로 나오는 주요 캐릭터가 원에서 악당이었던 살인자의 아들, 딸, 이게 사실 스타워즈에서 다스베이더의 딸, 특히 이번에 그 여자 캐릭터, 새로 나온 캐릭터가 스타워즈 시리즈에 뭐 펠퍼틴의 딸이다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 근본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아담 드라이버가 맡았던 역할은 진짜 아들은 아닌데 자기가 다스베이더의 아들인 것처럼 근원을 악역에서 끌어와가지고 새로운 시리즈를 오리진은 그들에게 따와서 이들과 관련된 이야기로 이렇게 풀어가는 그 구조를 그대로 따오고 있는데, 뭐 그런 리콜적인 재미를 추구한 거기 때문에 공포적인 요소는 좀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전 좋았던 건 기본적인 그 살인 장면이나 고어 장면들이 다시 좀 초심으로 돌아가서 잔인하거나 그러니까 공포적인 요소를 살리려고 애를 많이 쓴 게 느껴져가지고 좀 기본에 충실하려는 연출이나 이런 게 보여서 좀 좋았어요. 예를 들면 별거 아닌데 냉장고 문 여는 씬을 한 3-4번을 반복하잖아요. 요런 가장 진짜
공포 영화의 기본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 같고 변주를 하는 재미나 이런 게 말로만 하지 않고 다시 좀 기본에 대해서 충실하려고 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반가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하여튼 폰은 정말 다시 봐요. 그러니까 감독도 웨스 크레이븐인데 왜 이 사람이 만들었지? 사실 웨스 크레이븐은 나이트메어랑 하고 언덕의 아이스 왼쪽 마지막 편의 집, 뭐 하여튼 네. 옛날 그 공포 영화인데 그 전통 있는 좀 그 막 잔인하고 막 그런 짜치지 않고 좀 약간 시적인 느낌의 공포를 많이 만들었던 분이라 팬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또 영화 초반에 그래 볼 때 웨스라는 애가 맨 처음 죽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잘못 받아들여서 그리고 존 카펜터도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나는 웨스 크레이븐은 인정 못하겠고 노인정. 그래서 인정. 카펜터는 인정이야 이렇게 영화적 해석을 했었는데 사실 그 해석은 아니고 아니죠. 예. 그래서 고인이 되셨는데 네. 아무튼 그러면서 너무 앙팡팬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한 줄평 뭐였어요 우선? 한주평 저 약간 치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스크림의 팬이 아니라면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베베릴라니까. 아니 제가 스크림 정말 진짜 한 번도 안 봤어요? 한 번도 안 봤어요. 한 번도 안 봤고 아시잖아요. 제가 원래 좀 공포 영화나 좀 이렇게 잔인한 쪽의 영화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잘 안 보. 어렸을 때부터 좀 잘 안 봤고요. 그래서 스크림을 한 번도 본 적 어디선가 막 TV에서 해줬던 걸 잠깐 본 것 같은 기억은 있는데 그래서 그리고 제가 사실 이걸 보다가 졸았거든요. 그때 졸았어요. 되게 정말. 편안하게 봤네. 찔렀어요 되게 졸았는데 잠들이? 오늘 여기 두 감독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내가 왜 이 영화가 이렇게 재미없었는지를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사전적인 지식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영화 그 자체로 그냥 즐기기 위해서 봤는데 영화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내가 하나도 알아먹지 못할 뭔가 그런 느낌의 대사들이나 심지어 영어로. 굳이 이걸 왜 이렇게 하지라는 의문고가 계속 맞아요.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리고 인물들도 다 처음 볼 거 아니에요? 인물들도 처음 보고 예전에 나왔던 사람들이 늙어서 나오는 건 알겠는데 그렇지. 니브 캠벨 노리는데 외국 여자. 나에게는 반가움도 없거니와 전사도 못 모르고 게다가 스크림이라고 하면 굉장히 뭔가 슬래셔 무비로서 잔인한 장면들도 많이 나오고 이럴 거라 상상했는데 생각보다 별로 잔인하지도 않고 맞아요. 게다가 자극적이지도 않고 무언가 되게 쫄깃쫄깃한 어떤 그런 것도 별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자꾸 졸린 거야. 재미도 없고 무슨 얘기인지도 그래서 모르고. 곱창 드시고 주무셨다고. 네, 그 꽁트리라도 하다 실질적으로 뒤로 갈수록 사건 해결도 좀 약간 아까 뭐 애인이 범인이라고 진짜 애인이 범인이네. 약간 이렇게 그게 원에 대한 오마주나 이렇게 그쵸. 깔려 있는데 사실 모르는 사람 나중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알았어요. 뭔가 이 팬덤이 없으면 이 영화를 즐겁게 보기에는 조금 약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래서 나중에 들었고 그 과정에 딱 중심에 내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스크림 1도 재미없을 거예요. 그래요? 앙팡인데 왜냐면 이게 진짜 그 약간 공포 팬들을 위해서 뭔가 집대성된 영화고 그 내가 좋아하는 영화들을 막 얘기하면서 그런 느낌. 그러니까 공포 영화 팬들한테는 어벤져스 본 느낌, 극대화하면 그런 느낌인 영화가 나왔기 때문에 너무 재밌고 내가 막 봤던 것들에 대해서 공식화해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서로 룰을 깨고 하면서 이런 재미가 너무 재미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공포 팬들을 위한 되게 좋은 영화지. 저는 사실 공포 영화를 그렇게 뭐 싫어한다거나, 그러니까 잘 안 보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특히 한국형 공포 영화 예전에 예.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스케어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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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스크림도 약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고전이라. 근데 그런 게 너무 싫어요. 근데 공포 영화 중에도 좋아하는 공포 영화들은 있죠. 마터스 같은 그런 거. 마터스는 가죽 영화. 자꾸 꿈에 나와. 마터스 봤어? 마터스가 뭐였죠? 프랑스 프랑스 영화인데 여자 납치에다가 되게 봤어요. 그게 네. 가죽 버텨 네. 팔고 막 맞아요, 이런 거. 맞아요. 5월에 봐야죠. 가죽 영화.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힘들었고 그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 영화 스토리를 자꾸 놓치고 못 따라가겠는 거야. 힘들어. 계속 힘든 상황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말 비명을 지르고 싶을 정도로. 약간 언어 유희하는 개념이라,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앙팡팬님 같은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먹히는 공포 영화가 있어요. 컨저링이나, 그러니까 그냥 공포를 직접 보여주고 그 어떤 공식이나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것들은
같이 느끼는데 사실 요거는 자기들끼리 아는 지적 재미를 얘기 나누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조금 다른 것 같고. 맞아요. 딱 그 부분이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분명히 지네들끼리 하고 있는 얘기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거기 그 지점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혼자 여잔데 그 여기 있는 예비역들끼리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하는 느낌. 그치. 지들은 겁나 재밌게. 재밌을 리가 없지 나는. 네네네. 그때 꿀땡녀도 없었는데.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실 공포 영화 중에 뭐 기억에 나는 거 뭐 알포인트 같은 좋네요. 영화 여기서 이쯤에서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하면 네. 영화에서 계속 나옵니다. 스크린 모든 시리즈에 뭐가 너의 페이보릿 호러 무비냐? 네가 제일 좋아하는 공포 영화 뭐냐? 한 편씩 좀 얘기해 볼까요? 사실 저는 정말 알포인트? 본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기억에 항상 공포 영화 재밌게 본 게 뭐야 그러면 알포인트 얘기 항상 했었던 것 같아요. 알포인트 재밌게 보고 그리고 파라노멀 액티비티 그것도 좀 괜찮게 봤다. 엄청나게 전 세계로 흥행한. 그거는 약간 페이크 다큐 같은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맞죠, 그렇죠. 카메라 뭐 그거는 좀 사람이 집중 안 하게 그러니까 집중 안 할 수 없게 만들더라고요. 똑똑한 공포. 맞아요. 이게 제작비 대비 수익이 가장 많은 공포 영화. 그렇군요. 예. 역시 하여튼 그 두 개 정도가 저는 공포 영화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알포인트 같은 경우 좀 심리적으로 관등성명대. 공수창 감독. 진짜 영화 진짜 아이디어도 잘 만들었는데. 그리고 약간 심리적으로 쪼여오는 그런 느낌들이 맞아요. 정말 더 저 같은 사람들한테 공포 영화가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막 깜짝깜짝 놀라는 것보다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디어도 좋은 것 같아요. 베트남 전쟁이랑 그 공포랑 또 약간 그 사람들 옮겨 다니는 거. 그러니까 옛날 더싱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본 아이디어인데 그걸 그렇게 갖다 넣으니까 참 좋았던 것 같고. 루카스님. 네. 루카스님은 혹시 제일 재밌게 본 공포 영화 하면 뭐가 떠올라요? 저도 이렇게 귀신 특히나 이제 제가 일본의 어떤 귀신 영화들이 들어오면서 되게 맞아요. 더럽고 끈적이고 하는 그런 거를 저도 잘 안 봐요. 잘 별로 안 좋아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그래서 뭐 알포인트 당연히 재밌게 봤고 그리고 저는 그 요번 요 감독들 사실 작품 조금 기대했던 거는 레디 오아너스를 재밌게 봤었기 때문에 신기하다. 네. 그래서 그걸 좀 재밌게 봤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 조금 있었죠. 네. 전 영화를 보고 나서 그걸 감독했어? 이렇게 알았는데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레디 원닥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을 한 신혼부부가 이제 남자 쪽, 신랑 쪽 가족들한테 초대가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게임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뭐야 이게? 느닷없이. 신부가 결혼했잖아요. 시댁 살림하는 거예요? 시집에서 얘기하는 게 오늘 하룻밤을 살아남는 게 조건이에요. 조건이에요. 그래서 귀신 나와요? 아니요. 그 가족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술래잡기를 하는 건데 잔인한 술래잡기를 하는 거죠. 시월드. 그런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아이디어 좋네요. 아이디어가 목소리도 되게 괜찮고. 네. 네. 약간 은유도 되게 많이 깔리고 네. 이건 한국으로 리메이크하면 대박나. 무조건 대박. 웰컴 투 시월드. 시어머니가 머리끈이 잡는 장면 있나요? 아니 그거보다 더 심한 게 더 있겠죠. 심하죠. 이게 해야 돼요. 더 심하고. 기혼 여성들의 워너비 영화들. 네, 그리고 또 때마침 또 신랑이 좀 약간 멍청하고. 대부분 신랑은 멍청해요. 네, 그래 줘야죠. 멍청해요. 내가 그래 장가를 안 가는 거야? 아 그래서요? 무슨 안 감독님은 마터스죠. 아니요. 저는 그거는 그냥 작품적으로 좋아하는 거고 만약에 저한테 그냥 공포 영화로 원픽 하나 해라 그런다면 저는 여곡성. 우리나라 영화. 좋죠. 공포 자체에 가장 충실한 영화 같아요. 스토리 서사도 꽤 심플하잖아요. 이것도 여자가 며느리가 시집 와가지고 맞습니다. 내용인데 한국판 레디원. 네, 근데 리메이크 말고 리메이크 했었어요 몇 년 전에. 완전 망했는데 우리 어렸을 때 보는. 원에서 저는 아직도 그거 못 잊는 게 레이저 나오는 거 만자. 네, 가슴 만자 있어가지고. 지렁이 국수. 지렁이 국수. 야, 그거. 근데 그게 실제로 드셨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촬영할 때 그랬어요. 네. 그 약간 일본 영화 찍을 때도 뱀 먹는 씬 같은 거. 그 옛날 연명의 눈동자. 네, 진짜 최재성. 뱀 네. 찍고 그때는. 근데 와 그게 열정. 아니 쌩이 주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즘 영화에 봐도 아무리 CG 기술이 뛰어나고 그래도 뭔가 좀 아쉬운 데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놀란 감독이 진짜 리얼을 쓰는 이유가 그거라고 보는 게 구현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볼 때마다 한 번에 다 못 봐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특히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떤 서사적인 막 이게 아니라 예.
장면이 뭐가 더 추가한 게 나올까 막 겁나가지고 계속 몰아붙이죠. 네. 이거 나왔다, 그래서 저거 나왔다가. 그냥 공포 하나만 딱 단어로 쳤을 때 서사고 나발이고 역대 가장 무서운 영화예요 저한테. 네 그렇습니다. 저는 내 페이보릿 호러물은 사실 제일 무서운 영화 꼽으라면 무조건 주원 비디오판인데 이게 무서운 거랑 좋아하는 영화는 또 달라가지고 주원 비디오판은 방에서 그 화질이 안 좋거든요. 네. 그거 네. 그냥 보세요. 진짜 무서워요. 그리고 그냥 롱테이크 장면이 있는데 이렇게 저걸 왜 보여주냐면 구석에서 뭐가 이렇게 싹 지나가. 그러니까 관객이 인지를 하든 안 하든 무의식 중에 뭐가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중에 랑종에서도 그런 연출을 따오긴 했는데 주원 원이 갖고 있는 그 꿉꿉함은 극대화됐고 젖은 양말. 그리고 이게 좀 예상하긴 한데 추천은 딴 거 할 건데 가장 잘 만든 공포 영화 하나 꼽으라면 저는 모두에게 권할 수 있는 건 컨저링 2가 총 그 직대선인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추천하고 싶은 영화는 케빈 인 더 우즈입니다. 아까 스크림 1의 영화의 공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다 해서 보여주는 게 그래서 모든 공포 영화에 대한 보여줄 수 있는 걸 다 보여주는 게 케빈 인 더 우즈고 케빈 인 더 우즈는 유쾌함도 있어요. 그래서 무서움도 있고 유쾌함도 있고 뭐 크리처도 있고 귀신도 있고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보낼 수 있는 그 공포 영화 맞나요? 공포 영화예요. 나 본 거 같은데. 그 귀신집 같은 데 갔는데 거기에 무섭-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지 않고 뭔가 그럴 수 있죠. 유쾌했던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 피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아직 공포. 아니 뭐 이렇게 막 어딜 빠져나갈 수 없게 돼 있고 막 이렇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 어떻게 가니까 모든 괴물들이 동시에 다 나와서 막 맞아. 포르 나오고. 아 맞아요. 토로가 캐릭터로. 이제 크리스 햄스워스. 전기를 감당하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EMP 필드인가 거기 비춰가지고 하여튼 명작이고 생각보다 많이 못 봐서 모든 사람들이 권해주고 싶은 두리고나드 팬들이 감독이고 좋아하는. 조스 웨던이 제작한 건데 참 좋은 공포 영화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얘기를 해야가지요. 자, 루카스님은 한 줄평 뭐였죠? 네, 저는 그리웠고 즐거웠다. 네. 만나서 그러니까 확실히 스크림 1 때 줬던 그 느낌을 다시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스크림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유쾌함과 그 사실 공포나 스릴러로 치부하기에는 2, 3가 좀 약했다고 보고 1이 오히려 저는 좀 더 좀 긴장감도 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쉬운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독이 갖고 있던 그 전작들이나 이런 거를 비교해 봤을 때 5는 좀 더 스릴러적으로 공포를 더 요소를 넣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초반에는 진짜 딱 1의 느낌도 많이 나고 오마주된 장면들도 있고 그래서 재밌다가 진짜로 뒤에 그 원작에 나왔던 그 그리운 배역들이 나오면서 갑자기 이들이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만 하는 상황을 자꾸 주고 그 쓸데없는 대사들도 너무 많고 이래서 이게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됐을 텐데 오히려 그 원작을 더 이렇게 좀 가져가는 방향으로 더 갔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저도 근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의도 자체가 스크린 갖고 완전 놀아도 되는 판이면 또 다르게 놀았을 텐데 네, 제가 엔딩 크레딧 나온 그 웨스 크레이븐에 대한 헌사가 있는 네, 걸 네. 보고 우선 확실한 건 이 다음 시리즈는 안 나오겠다라는 네. 확실히 들었고 요거 자체가 원에 대한 팬에 대한 좀 헌사나 이런 것들 의미를 좀 더 부여하다 네, 보니까 나는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다는 생각은 드는데 되게 센스 있는 장면들이 몇 개 있었어요. 예를 들면 마지막에 특히 그 범인 2명 중에 여자분 그 아름다운 분 있잖아요. 네. 그분이 원스 어폰 더 타임 인 할리우드에서 그 악마 그 찰슨 그쪽 추종하던 여자로 거기서 나왔었어요. 아마 그분이 그 누구냐 브래드 피트가 깡통 던져가지고 호흡 아마 그 역할일 거예요. 그때도 좀 얼굴이 기억이 나는데 이분 중간에 나오자마자 매력적이긴 한데 이 사람 살인자일 것 같다는 생각이 외모가 여기서 너무 잘하시고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자기 총 같다가 이렇게 올 때 니브 킴벨이랑 커튼 코스가 저 진짜 같아? 아니 함정이야 딱 있잖아 이런 거 쿨한 거 베테랑들에 관한 이런 위트들이랑 그리고 하여튼 몇몇 장면의 그 센스들이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그거랑 또 샤워하고 나서 아들이 나와서 그 다음에도 계속 긴장감을 줬다 뺐다 줬다 하는 이런 것들이 네. 좋은데 만약에 제가 레디오 낫을 못 봤는데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감독들이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공포 영화에서는 얼마나 재밌게 놀까에 대한 좀 호기심이 되게 많이 생기는 영화였었어요. 그리고 그 자꾸 리퀄이나 어떤 이런 개념, 이게 제다이 시리즈랑 아까도 라이언 존슨도 얘기했지만 스타워즈나 할로윈 새로운 시리즈를 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새로 시작되는 리퀄 개념에 대해 익숙한 사람들한테 또 이 영화가 보면 아 그런 의도로 이렇게 한 거구나라는 재미가 있는데 사실 그런 재미가 오히려 공포 영화로서의 재미를 계속 좀 스스로 깎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좀 더 자유로운 영화 레디오 하나서 우선 무조건 봐야겠다는 생각이 추천드립니다. 그 영화는 꽤 진짜 괜찮아요. 한번 다뤄야겠네요. 네. 그리고 안퍼팬이 영화 공포 영화 싫어하는데 여기서 좀 아쉬운 게 좀 그거죠. 예를 들면은 맨 마지막에 그 크레딧도 사실은 좀 조금 불쾌했는데 진짜 이 사람들이 감독으로 얘기합시다. 이 사람 진짜 웨스 크레이븐을 존경했을까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좀 물음표였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에 대한 오마주와 패러디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패러디 무슨 영화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달라요. 근데 여기서 맨 마지막 엔딩 크레딧 그냥 갖다 붙인 느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웨스 크레이븐 영화를 얼마나 봤을까? 얘네가 진짜 웨스 크레이븐 영화를 봤나? 이 생각이 약간 개인적으로 궁금하더라고. 왜냐면은 아니야 솔직히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면은 헌정 영화 만들지 마. 왜 니네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확신이 든 건 총괄 제작 케빈 윌리엄슨이 써있는 걸 본 순간 그 사람이 이 감독들을 데려와서 만든 걸 거기 때문에 이게 감독들이 스스로 제작하고 이런 거였으면 하고 앞으로 시리즈를 계속 프랜차이즈를 생각하고 만드는 시리즈였으면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총괄 제작하고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아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마침표였군요. 얘기 듣다 보니까 이번에 엘비스가 영화가 나와요. 개봉해요. 네, 맞아요. 진짜 예고편 봤는데 사실 그 투팍 리저럭션이라는 전기 영화가 있었어요. 네. 투팍. 전설적인 래퍼인데 캐스팅이 투팍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남자 주인공이. 와 여기 대박이다. 뭐 투팍에 대한 것도 너무 랩도 좋아하고 투팍 노래만 나열을 해도 이건 보헤미안 랩소디 끝이다 생각했는데 영화가 재현 드라마 같은 수준에 그리고 배우가 연기를 너무 못해요. 그러니까 그 투팍 캐릭터가 외모는 똑같은데 너무 별로야. 그래가지고 랩은 잘하나? 랩도 모르겠어요. 립싱크겠죠. 근데 보고서는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아 근데 엘비스도 딱 예고편을 초반에 봤는데 엘비스 되게 좀 닮고 막 막 그렇게 한데 이것도 뻔한 영화겠구나 하면서 특히 엘비스는 잘 안 건드리잖아요. 이게 웬만하면 이게 그러니까 뭐 보헤미안 랩소디나 이런 거에 퀸만 해도 마이너한 사람이었지. 근데 엘비스는 전설이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살아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예고편이 되게 때깔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퍼포먼스를 너무 멋있게 하고 연출이 좋아. 그리고 예고편에 보니까 옆에 있는 톰 행크스가 특수분장을 하고 옆에서 조연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톰 행크스가 나온다고. 그래서 감독을 찾아갔더니 감독이 바즈 루어만이에요. 누구요? 위대한 개츠비랑 그 물랑 루즈랑 그 로미오와 줄리엣. 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스텝도 그렇고 배우도 장난이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와 이거는 무조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봐야겠네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비스를 왜 했는데 감독 배우 특히 톰 행크스가 서포트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무조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엘비스를 잘 안 건드리거든요, 영화를. 근데 한 번 건드렸던 게 환상 특급,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했잖아요. 네. 그 시리즈 오리지널 1편 에피소드가 엘비스 프레슬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내용이 이거예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사망하기 전에 유일하게 매니지먼트에 여자가 있는데 항상 엘비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가 아니야 이러고 했다는데 이 여자는 유일하게 엘비스를 본 사람이니까 엘비스 흉내내는 애를 그 유명한 배우입니다. 데려다가 이게 밤무대 쇼를 하고 있는데 얘가 어느 날 운전하고 집에 들어가다가 차 사고가 나요. 그리고 과거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엘비스를 만났는데 똑같이 생겼으니까. 근데 엘비스는 락앤롤 하고 싶은 애가 아니라 컨트리 음악 하고 싶었던 애인데 얘가 엘비스를 너무 좋아하니까 기밀을 청기누설을 한 거죠. 너는 앞으로 유명한 락앤롤 뭐 이게 될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러니까 싸우다가 엘비스를 죽여버려. 실수로. 그래서 자기가 대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엘비스가 되는 그리고 시간이 다 질러가지고 이 여자 만나서 근데 나는 가짜야. 그래서 이게 도는 얘기인데 너무 재밌어요. 약간 발 필머가 했던 거 아닌가? 하여튼 아니 유명한 배우예요. 하여튼 유명한 배우. 우리나라의 천군이랑도 비슷하네요. 아 근데 이게 이순신, 그러니까 망나니였던 박정훈. 이 정도로
잘 안 다루더라고요. 아니, 엘비스라는 사실 이게 얘기가 부담스러운 게 시작하고. 많고 사실 소재로는 그 광란의 사랑이랑 뭐 이런 영화에서도 엘비스를 소재로나 이런 거 다루거나 노래를 쓴 건 많은데 사실 그 엘비스 역할 발킬머도 옛날에 했었고 그 트루 로맨스에서 실루엣 엘비스로 발킬머가 나왔어요. 그리고 광란의 사랑에서 니콜라스 케이지가 엘비스 느낌으로 해서 그런 영화 있었는데 메인으로 다루기에 너무 유명한 사람은 사실 다루는 게 좀 쉽지는 않죠. 링컨 같은 영화도 사실 역사적인 거나 우리나라 명량도 마찬가지고 기대치가 많다 보니까 근데 하여튼 좀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하나 추천드리면 유튜브에 그 엘비스 프레슬리 검색하시면은 라이브 쇼 하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은 게 솔직히 와 엘비스 왜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포레스트 검프에서도 나오네요. 되게 섹시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봐도 야, 환장하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무대 장악력이 장난이 일단 아니고 곡을 너무 좋은 걸 많이 받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엘비스는 러브 미 텐더죠. 컨저링 2에서도 나옵니다. 하카 버닝로. 좋습니다. 예. 마크로 스타까지 얘기를 그쵸. 해봤고요. 뭐 저는 이제 할로윈 한 줄 평은 저는 뭐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안 해도 되고 안 감독님도 꼭 네. 한 줄 평은 거의 다 했네요. 네.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 않다면 DDR로 가볼까나? 네, 디데가겠습니다. 브라이언 타일러라고 72년생 미국 작곡가고 지휘자이자 편곡가이자 프로듀서이시고요. 재밌어서 97년부터 활동하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6현의 사무라이. 예, 그거 음악 감독하셨고 콘스탄틴, 키아누 리브스 나온 거 보고 하셨고 람보 4 하시고 드래곤볼 에볼루션 분노의 질주 더 오리지널. 잘못 이거 스파이가 있는데? 네. 조금씩 있습니다. 토로 다크월드 하셨고 나우 유시미 이것도 더 좋아해요 영화. 그다음에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데니엘 퓨맨이랑 공동 작업하셨고요. 그래서 이분은 약간 느낌이 메인 작곡가라는 느낌보다는 서포팅을 잘해주는 작곡가 같은 게 느낌이 들어서 그분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나단 존슨 요런 느낌의 작곡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정제된 공산품을 잘 만드는 느낌. 근데 이 사람 음악 유명한 거 뭐 있어? 그러면 딱 할 말은 없는. 그러니까 있었잖아요. 아까 드래곤볼 레볼루션. 예. 아도겐인가요? 우리나라 박준영. 야무지게 하셨죠. 그래서 뭔가 좀 근데 좀 이제 72년생이면 이제 어떤 전성기는 좀 지나가는 느낌인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나단 존슨 같이 약간 좀 안정적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딱히 별 생각 안 들 때 집어서 쓸 수 있는 약간 그런 어느 정도 보증된 그런 뮤지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무튼 스크림은 이게 공포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원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영화라는 기억이 나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또 공포 영화 컨저링 같은 영화가 사실 만들어지게 한 것도 큽니다. 사실 공포 영화에 대한 투자를 많이 안 하다가 하고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공포 영화가 장르로도 그렇고 많이 잘 못 나오고 있고 사람들이 팬들은 많은데 영화 만들기에는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제가 가위라는 영화를 봤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내 손을 잡아봐. 어디든 함께할 테니. 근데 못 들어오고 있죠. 예, 아니요 이제 들어와도 된대요. 아 그래요? 뭐 별로 났다고 하더라고. 근데 뭐냐면은 길 가다 만나는 거 아니야? 개미가 힘이 없대?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 공포 영화 이게 관객들이 수준이 꽤 높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얼마 전에 그 스카페이스인가 그 영화 얘기를 들으면서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 거죠. 공감이 갔던 게 자꾸 영화를 11이면은 R등급인가 나온다는 거예요. X등급인가. 그래서 홍보도 못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공포 영화가 자꾸 15세를 받으려고 해요. 그쪽 관객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표현에 있어서도 애매해지고 스토리도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미성년자 관람불가로 가든가 이래버려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공포 영화를 모으면서도 그 70년대 80년대 그런 그때는 그냥 포르노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포르노를 필름으로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되게 공들여서 찍어. 필름이라는 게 귀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거예요. 내 첫 번째 아이디어, 생각 뭐냐면 근데 포르노를 필름으로 왜 찍어? 그 비싼 돈을 주고. 근데 거기서 이제 발전돼 나오기 시작한 게 공포 영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악령 속의 사춘기였나? 이 영화는 사실은 포르노예요. 근데 이 서사가 뭐 수녀원에 있는 어떤 여자가 저주받아도 이런 서사의 시작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일본이 로망 포르노도 있었고 이런 것처럼 뭔가 좀 발전되는 뭐가 있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런 약간 좀 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놓고
조금 공포 서사에 좀 충실하는 영화들을 좀 만들면 좋을 것 같고 공포 영화가 서브컬처이긴 하지만 분명히 공포 서사가 주는 탄탄한 글 구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공포 영화 한편거라면 무조건 답은 정해져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나 궁금해가지고 한번 곡성. 봤는데. 이건 제 기준인데 심지어 곡성은 15세가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같죠. 그 좀비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 사체라서 좀비는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해 참 궁색해. 사실 공포 영화 잘 맞는 거 따지자면은 뭐 기담이나 아니면 분신사바나 기담 소름 이런 영화들 쭉 나열이 되긴 해요. 저는 근데 폼도 나쁘지 분신사바- 않았었어요. 뭐요? 폼. 폰도 괜찮아요. 폰도 근데 괜찮았어요. 하여튼 그때 그 되게 양산형 공포 영화 느낌이 나니까 분신사바나 뭐 이런 영화들. 근데 안병기 감독이었나요? 예. 하고 그 뭐지? 그 불신지옥 뭐 음. 이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좋은 영화들이 있는데 근데 그냥 한편곡이라면 저는 곡성인 것 같아요. 한국은 지금은 공포 기담- 장르는 아닌데 저도 기담을 봤네요 극장. 기담 재밌죠. 정가영 제 거. 아니 근데 되게 영상 그건 되게 아름다운 영화 아니었나요? 아름답죠. 그쵸. 그 감독이 나중에 곤지암도 만들었고 정가영제라고 하여튼 그분 공포 영화만 많이 초반에 만드셨던 좋았던 분들이고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오잖아요. 뭐 DV, 맞아. 블루레이, VR. VR. VR 하면 제일 뭘로 돈 많이 벌 거 하면 다들 처음에 게임 이러는데 아니요. AV 사업 쪽이 돈이 엄청 내니까 컨텐츠도 그쪽으로 맨 처음 많이 만들고 이게 우리가 그 표면에 나와 있지 않지 그 섀도우 안에 숨어 있어서 그렇지 아하. 모두가 빛으로 나와야 되는데 배트맨이네. 음지에서 희망을 엄청나게 그런 거예요. 뭐 과학기술도 전쟁 때 군산무기 만들 때 발전되는 것처럼 항상 그런 것들은 양립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좋은 정보 감사요. 아무튼 뭐 좋은 얘기 많이 나눈 것 같고요. 스크림은 뭐 간만에 좀 건너가는 간단한 이야기로 했던 것 같고 하고 여러분들 그 1인분 많이 좀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다음 다루는 영화는 지금 몇 가지 후보는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도 간만에 좀 한국 영화 다루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 그게 아니면 그 레디 오너도 지금 약간 땡기긴 하는데 그건 먼저 보세요. 정서로 볼 수가 있을지. 전 충분히 볼 수. 왜냐면 이게 6회예요. 사실 저는 조던 필 영화도 봤습니다. 어스가 겟아웃이랑 게라웃 명작이지. 근데 사실 그 겟아웃 같은 진짜 잘 경우는 만들었죠. 이 감독님이랑 추천해줘가지고 아내랑 같이 봤는데 둘 다 공포 영화 싫어하거든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이 정도면 스릴러 아니야? 사실 서스펜스 장르로 구분할 수 있고 식스센스나 그 게라웃 같은 영화는 사실 맞아요. 다른 공포 영화. 겟아웃 정말 재밌게 잘 봤었죠. 뭐 특히 안 감독님처럼 고어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잔인한 거. 아니 뭐 저 슬래셔물 좋아하는 사람도 멱살 있고. 잡고 끌려가서 마터스도 봤는데 뭐 다 볼 수 있어요. 그날 잊을 수가 없네요. 전, 너무 저는 미안해서. 약간 귀신 나오는 오컬트라 이쪽을 좀 좋아해요. 이거 스크린에서도 보면 아까 뭐 하이 컨셉 공포 영화 얘기하는데 최고 좋아하는 영화 얘기하면은 바바둑을 처음부터 얘기를 해요. 너무 반가웠어. 바바둑이라는 좋아하거든. 거는 엄마가 혼자서 싱글맘이 애 키우면서 스트레스 받는 육아의 어떤 두려움 이런 거랑 어떤 괴물 같은 존재랑 같이 나오는 이런 유럽 공포 영화인데 뭐 좀 무섭고 취향에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호주 영화일 거예요. 하여튼 그 평점이나 이게 되게 높았어요. 어떤 공포 영화의 그래서 트렌드를 조금 바꾸는데 기여도 했고 그래서 유전 같은 영화들도 나오게 된 것 같고 요즘 나오는 영화들이 그냥 무섭게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회적 메시지나 가족 관계나 어떤 이런 주제 같은 게 좀 강한 이런 것들이 많이 뭔가 그런 것들이 요즘에 좀 트렌드가 같다는 생각이 용기를 내서 공포 영화 장르를 좀 개척해봐야겠군요. 그리고 조금 유쾌한 거 보고 싶으면 티스도 괜찮아요. 티스 봤어요. 봤어요? 네. 그거 괜찮지 않아요? 그걸 왜 봤죠? 그거를 어떻게 봤는데? 은근히 다 보네. 그게 약간- 이상한 공포 영화인데 여자의 여자의 성장기의 네. 여자의 사춘기 여자의 맞아요. 그건 발칙하고 재밌죠 그런 거는. 그거 보더니 차라리 롤을 보지. 같은 시간이면 차라리 롤을 보지. 티스 보는. 저는 지 업을 봤어요. 죄송합니다. 그거 네 업이에요. 좋습니다. 너무 좋죠. 영화 보고 이야기 나누는 걸 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분위기 업됐어요. 아니면 뭐 티탄이나 드라이브 마이크 해도 되고. 다음 영화 그냥 정해두지는 않겠습니다. 예. 혹시 루카스님 다루고 싶은 영화 있어요? 아니면 보고 싶은 영화? 추천. 뉴비니까. 아직 이게 생각을 많이 해본 건 아닌데 이제 그거는 한번 보고 싶어요. 그 이제 지금 당장 개봉한 건 아니고 뭐죠? 곧 개봉할 그 마블의 다크 히어로. 뭐 이제- 메비우스요? 네네. 그거는 기대하지 마세요. 왜냐면 소니에서 만든 거고 마블 코믹스긴 한데
그 약간 베놈이랑 이쪽 그 소니 콜롬비아에서 만든 시리즈라 연출가도 그렇고 자레드 레토도 요즘에 자꾸 이상한 짓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조금 비추하고 싶어요. 계속 영화가 도나요? 자레드 레토. 그러니까 하여튼 메비우스도 곧 개봉할 것 같긴 하고 좋습니다. 근데 소니가 스파이더맨으로 돈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저기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근데 잘 만들긴 했어요. 노웨이 홈을 잘 만들긴 했어요. 네. 약간 그 마블 묻은 거랑 조금 다릅니다. 좀 불리하죠. 방패와. 좋습니다. 다음 영화는 그러면 루카스님이 정하는 걸로 하고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잘 자요. 내 건데. 그럼 빨리 깨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번 방송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방송에 또 유쾌하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자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람쥐.